그래서 중대 특별히 중대 인수는 국회의원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제목으로 있습니다. 하영재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민주당에서도 나온 찬성표. 이 두 번째 하얀 글자의 제목, 오늘 방점이 여기에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체포동의안 오늘 가결됐는데 그 가결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영재 의원이 호소하는 또 발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하 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를 비롯해서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 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표결 결과를 좀 평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똑같은 기준으로 세 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고 표결하신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위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되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장관 그리고 의원 이렇게 각각 얘기했죠. 표결 결과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총 투표수 281표입니다. 뭐 일부 좀 불참한 의원들도 계시군요. 숫자를 보니까요. 그런데요. 가가 160, 부 99, 기권 2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가가 160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숫자 최대 115이거든요. 근데 오늘 불참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 110여 명 정도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정의당표 등등등 더해도 160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민주당 찬성표가 글쎄요, 뭐 얼마나 된지 정확하지 모르지만 한 수십 표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앞서서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은 좀 차치하더라도요. 노웅래 의원 건과 하영재 의원 건 두 가지 경우는 뭐가 다른 겁니까? 그래서 찬성표가 좀 나왔는데 이번엔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요? 일단 오늘 결과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115석인데요. 오늘 예.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104명이 참여를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산술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거의 50표가 넘게 지금 가결표를 그렇죠. 던졌다라고 좀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놓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결표를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셈법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전에도 많은 보도들이 있었지만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사실 오늘 정치적인 셈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원들이 각각의 어떤 양심과 그리고 각각의 판단으로 표결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노웅래 의원이나 뭐 지금 하영재 의원 예. 같은 경우에 돈을 받은 혐의인데요. 예.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의 대가로 이제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 것이고 그리고 노웅래 의원과의 어떤 차이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상 발언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본인의 결백을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예. 지금 3개월에 걸쳐서야 얼마 전에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기소가 됐을 때도 6천만 원을 수수한 부분만 기소가 됐고 자택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3억 원에 대한 현금 다발 이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예. 과연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에 3개월 동안이나 도대체 예. 무슨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에 비해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동훈 장관도 뭐 여러 가지 증거들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하영재 의원이 오늘 신상 발언을 하면서 물론 본인의 결백도 주장을 했지만 이런 예. 이야기들을 합니다. 본인의 혐의들이 검찰에서 좀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 또 뭔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거든요. 예.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의원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어떤 정치적인 셈법 이런 것보다는 그 예. 신상 발언과 또 장관의 설명 이 두 부분을 듣고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마도 공격과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결이 됐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생각하는 공격과 비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예상하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과 연결 지을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집권 여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 방탄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모든 국면을 전환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번에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켜주고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을 시켜주니까 이제 속칭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이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과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예.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 있다고 보는 부분과 예. 집권 여당의 의원이 경선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사실 정치 탄압이라는 그런 주장의 선에서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은 있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예. 나름대로 또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오늘 나온 이 표결 결과를 민주당과 약간 연관지어서 설명이나 분석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혹시 있을 재차 구속영장 다른 사건으로 청구했을 때 과연 부결할 것인가 가결할 것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겠죠.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의 경우에는 이것이 법원의 심사에 앞서서 먼저 심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보장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혐의 내지 도주의 우려를 따져봤을 때 법원의 심사에 앞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아닌 예. 것인가에 대한 국회 전체 의사표시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 결국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런 하나하나의 한 분 한 분의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업무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느냐 예. 여부를 따져보면 지금은 사실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컨대 하영재 의원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체포에 대한 또는 구속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예. 국회는 사실 지금 회기 중에 국회의원 업무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예. 정치공학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 거고 본인이 억울하거나 또는 구속사유가 없다고 밝힐 것은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아라. 예. 법원의 심사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에서의 앞으로 이런 그 체포동의안을 심사할 때는 심사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 예. 반드시 이분들의 업무 보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 문화가 예. 정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사실은 언론이 각각의 뭐 당대표들 등등등 이른바 좀 굵직굵직한 그런 의원분들이 표결하는 모습들을 뭐 카메라도 그렇고 굉장히 주목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화면이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과 함께 설명인데 여기 보면 장해찬 최고위원이죠. 청년 최고위원인데 본인 SNS상에 이재명 대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 사진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고선 이렇게 씁니다. 이재명 대표가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본인은 해석을 했어요. 민망한지 눈치를 봤다. 그리고 당당한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는 잘못하면 법원으로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까 저 장현주 부위원장께서 예상했던 공격과 비판 아마 그런 내용을 좀 담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에서는요. 자, 이번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찬성을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 비판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전에 장해찬 최고위원은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감정을 본인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격을 하셔도 저런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예.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갈등만 유발시킬 뿐입니다. 좀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발언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기본적으로 전 선별적이라고 하는 건 사안과 상황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예. 그 체포 동의안의 공소장 내용과 다르게 적어도 이 체포 동의안은 노웅래 의원을 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도상훈련을 한 거다라고 판단할 측면도 사전 있었어요. 연습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91일을 끌었잖아요. 체포 동의안이 지나고 난 다음에 91일 예. 동안 기소 안 하다가 91일 만에 기소를 했어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91일 동안 기소할지 안 할지 여부를 갖다가 계속 검찰이 쥐고 있게 되면 매우 인권적인 탄압이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좀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 중에서 30여 명 정도는 이탈을 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하영재 의원이든 아니면 노웅래 의원이든 이재명 당대표든 상관없이 우리 예.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국회도 그 헌법을 따른다고 얘기하면 공소장을 봐서 꼭 굳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하게 구속 수사를 매번 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블랙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좀 그래서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소하게 되면 예. 검찰의 증거와 변론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의 행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예. 검찰이 이런 칼자를 쥐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세계가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예. 이런 원칙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봐서 그것이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구속 사유가 없는 사람은 없는 국회의원을 굳이 회기 중에 소위 법원까지 가서 예. 판단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좀 새로운 좀 토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민주당에 대한 내로남불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감내해야죠. 지금 한 최대로 보면은 한 50명 정도가 찬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그럼? 뭐 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적 잣대가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선언을 했었습니다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선언을 예, 했었죠. 하지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아. 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예. 이 특권을 없애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공소장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고 국민들이 공소장을 다 볼 수는 없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예. 공소장에서 구속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예. 저게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구속 수사를 저는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김종욱 전원님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혹시 최근에 요 표결과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분들이 정말 고민이다. 뭐 혹시 이런 분위기 좀 느끼신 게 있어요? 당연히 이 부분 느끼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너무나 따가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특권을 갖다 향유할 거야, 예. 내로남불 할 거야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또 국회의원들은 무슨 판단을 하냐면 매우도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의 판단들이 있는데 핵심은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밖으로 굽질 않아서 안으로 굽는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또 이런 레토릭을 수사를 갖다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좀 곤혹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거 뭐 비판하는데 나올 텐데 이거 감내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제로 좀 하셨네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최수영 전 인수위 전문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모릅니다만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우에 또 한 번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결정이 과연 어떤 또 영향을 줄까요? 최근에 민주당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찬성과 반대와 기권 중에 어디를 찍었을까?
아까 사진에서 표결하고 나올 나올 때 대표. 저도 보면서 뭘 찍었는지 저도 정확 감이 안 쓰더라고요. 그건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생각은 참 이재명 대표가 짧은 순간 기표소 장막 안에서 표를 찍을 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지난번 건 세 건은 묶어서 이제 그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기소됐지만 앞으로 이제 뭐 428억 원 수수 혐의,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자녀 사건이죠. 그다음에 백현동 개발 의혹, 그다음에 이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등 지금 또 대북송금 사건까지 지금 줄줄이 지금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5월이든 6월이든 날라올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지금 최근에 투표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그 노웅래 의원 표결할 때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표를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때는 아슬아슬하게 반란표가 많이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그렇죠.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왔던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분석할 때 막 38표에서 한 40표 정도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표수가 40에서 50표 수가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분들의 양심적 투표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기권 또는 뭐 가결에 했던 분들이 이런 등등 표가 오늘 그 표 아니냐. 오늘도 연장선상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 때는 굉장히 많은 표차로 부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체포 동의안이 앞으로 날라올 때는 이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번 이미 이재명 대표 그 표결 당시에 이미 시그널이 간 거고 다음에는 우리가 가결을 시켜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미 시그널이 간 데다가 앞으로 이런 자녀 사건들 혹은 새로운 추가 사건들에 대한 표결이 날라올 경우에는 저는 분명한 신호가 같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노웅래 의원 때는 그 정치 탄압, 또 이재명 대표 때도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불법 자금 받기는 매 한 가지인데 물론 뭐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선거법 위반으로 돈을 받나 뇌물로 돈을 받나 돈 받은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누구는 정치 탄압이고 누구는 이게 사법정이고 이런 이중잣대들 의원들이 앞으로 많이 이재명 대표 투표를 앞에 놓고 보기에는 상당히 민망하고 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오늘 저 표정이 뭐 장해찬 최고위원은 뭐 저렇게 약간 뭐 비아냥대듯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매우 속내가 복잡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날라오는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과연 옹리할 것이냐라는 민주당 내 당내 분위기는 지금의 투표 흐름과 비슷한 궤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주목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 아까 잠깐 발언 기회 요청하신 거죠? 손을 드셨어요?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사실 저 체포동의안에 그 심사할 때 의원들 심사할 때 받는 자료가 판사가 보는 수사 자료만큼은 절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자료 보면 자세한 뭐 소명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도 못 본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나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의원들께서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업무 범위 내에서 국회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3억 원의 경우는 원래는 범죄 사실이 아니었어요. 영장 집행하러 갔다 그걸 발견하고 나서 다시 영장을 받아서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끈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만 먼저 기소한 거기 때문에 이걸 검찰이 이걸 갖고 있었다, 핸들링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지나치다. 그럼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참 그동안 이걸 가지고 말도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가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야가 아마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입장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을 것으로 추정은 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정보 칸막이일까 아니면 내부 갈등 때문일까 물음표입니다. 모릅니다 지금. 김성한 돌연 사태 미스터리입니다. 속 시원하게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언론들이 취재를 통해서 혹시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질문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화면으로 지금까지 뭐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왔던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 추정된 내용이에요. 추정이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모릅니다, 지금요. 일단 가운데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있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어제 입장을 내면서 이게 일단 매듭은 지어졌는데 왜일까입니다. 외교안보 비서관 연이은 교체 이 자체의 영향일까? 그렇다면 상급자로서 뭔가 책임을 지는 그런 차원일까? 아니면 국가안보실 내에 뭔가 알력이 있었던 걸까?
어떤 인물들끼리의 알력.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이 합동 공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연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요청했는데 이걸 보고 누락을 했기 때문인가? 처음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죠. 아래로 갑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일까? 모릅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근데 일단 이게 4가지로 크게 정리는 좀 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야당에서 뭐 굉장히 많은 말들 쏟아냈고요. 여당 인사는 약간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약간 잘 모르겠다. 결국엔 잘 모르겠다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외교 과외 교사라 일컬어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표 때부터 안보실 내부 알력 싸움의 결과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김승희 선임 행정관과 외교부 출신 간의 갈등 때문이다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사퇴했다고 보세요, 의원님? 보통 저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안보실장급 되시는 분이 그만둘 때는 또 그 밑에 외교 비서관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전 비서관. 예를 들면 정통파 외교관들이 지금 다 그만둔 거거든요. 저런 경우는 보통 갈등으로 봐야죠. 이게 그러면 김태호 차장과의 이른바 불화설, 알력설 이것 때문이라고 그게 정설이라고 봐야죠. 자, 그러면 결정적 계기는 이른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권 보고 들어와.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웃음거리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실장이 설마 교체가 되겠어? 이런 상황 속에서 교체가 됐어요. 저들도요. 사실 이게 정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거 이상 이게 확인된 거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 김성한 실장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거기 예를 들면 갈등이 있었다는 등 했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철규 사무총장 굉장히 어떤 발언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에. 근데 본인이 저도 다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최수영 전 의원님. 사실은 어제 김성한 전 실장의 사퇴 입장문이 공개가 되기 전에 그 전날까지 사실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그런 거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입장문이 나와서 사퇴한다는 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후임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전격 사퇴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뭔가 준비가 돼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준비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후속 인사들까지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 흐름이 이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태용 후임자로 지명된 이태용 전 주미대사가 재외 공관장 회의 때문에 한국에 막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인사가 났어요. 지금 후임자인 후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태용 실장. 만일 미국의 대사로 있었으면 들어오는 데만도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재외 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인수인계가 된 거예요. 마침 여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부각되진 않았으나 여권 핵심에서는 일정 부분 이런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준비가 돼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가설이 타당한데 그러면 왜 미국과의 사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동맹 강화를 취임사에서 강조한 일에 지금 한일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판, 최종 결정판 같은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퍼포먼스거든요. 근데 이걸 앞두고 김성한 실장이 교체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대해서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한 실장이 지난 1년 동안 외교 안보의 틀을 짰어요. 인수위 때 분과위 간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총체적인 것들을 외교 안보의 라인들을 다 짰거든요. 근데 저분이 사실 학자 출신입니다. 학자 출신이라서 이제 한 10개월 동안 해오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알력보다는 학자로서 보는 어떤 외교의 어떤 시야라든가 정책의 방향들. 근데
지금 후임자로 임명된 이태용 조태용 주미대사 안보실장 내정자죠. 이분은 굉장히 전문 외교관이라서 외교관이죠. 전문 외교관이죠. 그래서 큰 숲을 보는 데다가 매우 익숙하고 거기다가 아주 대미통으로 알려진 전문 미국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국가안보실내 알력설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사실은 이게 국민에게 더 좀 설명했었어야 되냐 아니면 사후에 또 보강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 지난번 갔다 오시고 나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이 김성한 실장의 역할과 그다음에 김성한 실장이 해야 될 그런 임무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 화면에 지금 4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에 이걸 정리한 건데 그럼 이쪽 마지막 저는 한일 3, 정상회담 4번에 가깝다고 보는 알력설이라 하면 제가 보기에 어떤 권력의 투쟁이라기보다는 외교를 보는 시야 혹은 정책의 방향성 노선에 대한 노선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하나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통령께 많은 부담을 지어드렸으니까 참모들이 좀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물론 그런 요 2가지 뭔가 노선의 차이 대립이 있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요 결과에 대한 어떤 사실은 이 참모로서의 책임 부분 이런 게 있었다. 이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국빈 방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걸 끝나고 나서 교체를 해도 또는 정리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지적도 타당한데 잘 보시면 갔다 오자마자 바로 또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라리 미국 주미대사에서 미국 통해 지금 라인업을 1년간 깔아놨던 주미대사시던 조태용 실장을 갖다 놓고 차라리 지금부터 외교 전면전에 내세운 이른바 테크노크렛 외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저는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정무적 판단이 결국은 대통령의 최종 인사권에 작용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김성한 전 실장의 이 외교 안보 업무 능력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능력보다는 이제는 판을 깔아놨으면은 이제 1년, 2년 차 들어갔을 때는 아주 그 전문 관료들이 미국 문제를 좀 풀고 나가는 게 이제는 타이밍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근데 미국 갔다 오면 또 G7이 있고 G7 다음엔 또 어쩌면 기시다 답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언제 타이밍을 보느냐 차라리 지금이 적기일 수 있겠다라는 저는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수영 전 의원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통한 추정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설명은 없어요 지금 그냥. 뭐 어제 나온 설명은 김은혜 홍보수석 등 대통령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만류했었다. 근데 결정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자세한 건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설명만 나왔거든요, 지금요. 자, 이번엔 김종욱 전 행정관께요. 지금 저 언론에서 초기에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았던 게 이른바 합동공연 보고 누락입니다. 정말 이게 이유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이게 이유라면 부끄럽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건 누락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오가게 되면 외교 전문으로 다 오가합니다. 그리고 외교뿐만 아니라 아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다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기밀 내용도 아닌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한국에다가 미국이 핵무기를 갖다 놓기로 했다. 이 정도 상황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예를 들어 외교 행사를 하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이걸 주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카운터파트너가 지금 예를 들면 카운터파트너가 김건희 여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이 얘기를 강조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와 외교안보 라인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오해를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땐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힘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 지금 매우 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를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이 예를 들면 또 누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또 큰 문제를 당하겠습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처음으로 들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내용으로 덮어야 될 만큼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성한 실장이 1년 동안 자기가 충분히 할 거 다 했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미동맹 70주년 국빈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학교에 돌아가려고 국가안보실장이 사표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러면 대통령이
허리춤이라도 잡아가지고 말이 되냐라고 얘기해서 끌어안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만류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 만류가 안 된 걸로 설명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류의 이유가 예.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면 이유가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 그래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추정과 추측 루머가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소위 한 1년 동안 누적돼 왔던 김성환 실장과 김태호 1차장 간의 갈등이 아니냐. 이 갈등의 부분들을 지금 더 가지고 가게 되면 예.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하신 노선 차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항상 있는 비둘기와 매파 간의 갈등, 그러니까 강원파 간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외교안보 소위 늘공과 어공 간의 싸움 또는 외교안보와 비서실 간의 싸움 예. 또 여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라인들과 또의 갈등 이렇게 일파만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추정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지금요. 정확히 설명하라는 것이고요. 예. 이제 일단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읍참마소. 뭔가 지키기 위해서 그럼 뭔가 지키기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쳐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뭔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최측근을 갖다가 쳐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나오는 얘기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오직 공직 수행에만 전념하는 모습으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공직 수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를.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럼 무슨 모르겠죠. 얘기입니까, 그럼? 그럼 공직 수행을 안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득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는 정책 문제가 아니어서 이런 노선 갈등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뭘까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내부의 권력 갈등이겠구나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빨리 설명하시라고요. 빨리 설명하지 않게 되면 야 한미 정상회담 제대로 되겠어?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신뢰를 잃으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과를 갖고 와도 믿지를 않아요. 빨리 설명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조국 전 행정관이 굉장히 막 열변을 토하면서 뭔가를 지적하고 분석했는데 그 순간 윤기찬 변호사가 딱 한번 쳐다보고 손을 들으셨어요.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아니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예. 상식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분의 말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외교의 방향 갖고 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보고 누락이라는 게 의도적이든 실수든 간에 보고 누락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경질할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지금 어느 가수의 공연 문제라고 하지만 그 공연 문제가 수차례 미국에서 요청을 했다는 건데 답을 안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보고 누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사안의 보고 누락 대상 사유가 국가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또는 손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큰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읍참마속이라는 말도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그런 사안은 아니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속 시원한 설명이 없으니까 몰라요. 지금 계속 그러는 건데 김조국 전 행정관 또 제가 한 3초 드릴게요. 제가 열변을 반론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열변을 토한 건 아니고요. 블랙핑클과 레이디 가가의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외교안보 라인이 책임질 행사가 아니에요. 의전 비서관이시든 그건 의전과 좀 관련이 있네요. 그다음 외교 비서관이든 이쪽 라인에서 관여할 문제인데 이 라인들이 다 예를 들어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얘는 외교안보가 이걸 보고받을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합의만 되면 그냥 이건 집행하는 내용으로 가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설명이라고 내놨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설명이 안 돼요 이걸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현주 부위원장께 오늘 보면은요 꽤 숫자가 좀 돼요. 민주당 인사들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건 도대체 뭔가 이게 왜 그런가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발언들이 오늘 꽤 나왔습니다. 근데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오늘 많은 언급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설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설도 분명히 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설에 어떤 근거라든가 제시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고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꺼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은 결국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랄까 할까요? 또는 국민이 갖고 있는 그런 불신감 그런 부분들을 자초했다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과연 외교 라인에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외교 라인들을 돌연 사퇴하고 교체하는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과연 정상회담이 제대로 준비가 될지 불안한 것 당연할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실의 업무나 위계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도 나오고 하마터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혼란을 결국엔 대통령실이 자초했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나 또 행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서 다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붙이고 있을 정도로 과연 김성한 그 전직 실장이 경질이 된 것인지 사퇴를 한 것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아무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금 대통령실이 돌아가고 있는지 외교 라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여러 가지를 날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이 외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성한 실장 사퇴하라 그랬거든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사퇴하라 그랬고. 근데 정상회담 사퇴하면 정상회담에 만약에 지장을 받게 되면 민주당이 그 정상회담에 지장을 받는 걸 감수하면 사퇴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입니다. 참모기 때문에 여기에 볼 때 특별히 드러난 것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슈로 삼아서 정치 공세하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수영 의원님께서 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역대 정부 저도 뭐 청와대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역대 정부 어느 정부도 국정원장, 안보실장, 비서실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브리핑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안보실장, 국정원장, 비서실장 이 세 축은 이게 사실은 내밀한 것과 관련이 있고 공개적으로 이걸 브리핑해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경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임명할 때는 이분의 이런 장점이 있어서 임명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만둘 때는 암묵적으로 모든 것이 그냥 추론에 불과한 거지 어느 역대 정부 누가 사실 이 3실장이나 국정원장 임명 그만뒀을 때 그걸 다 얘기를 하고 브리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는 오히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기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으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뭐 아무튼 모르죠 뭐.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미스터리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 뭐 취재를 통해서 그냥 나오는 얘기를 전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짚어가는 현상이긴 합니다. 뚜렷한 거는 알 도리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을지요. 자, 이번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역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죠. 이겁니다. 집권 여당일 땐 가만히 있더니 대통령 힘 빼기 법 추진. 집권 여당일 때가 몇 년 안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왜 안 했냐, 뭐 이거 같아요, 지금요, 민주당이. 이런 내용으로 좀 제목이 달렸는데요. 일단 화면으로 뭔지, 무슨 내용을 갖고 그러는 건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인데, 이거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관련 법안이.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그러니까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권한이죠. 근데 이거를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추천한 후보만 임명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임명권이 아무래도 약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지금 이거는요, 법안 발의가 아니라 법안 발의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장인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가지는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축소 또는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방송법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뭐 본회의 통과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무슨 이사회를 확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여권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야권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여야, 지금 특히 첫 번째죠. 대법원장 임명 관련돼서 이 여야가 좀 맞서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마저 제한해서 대법원과 사법부를 영구히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말하는 공화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법부 독립성, 중립성 보장을 통한 삼권 분립 후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도 지금처럼 대통령 1인의 뜻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제도 보완 필요성은 삼권 분립과 국가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김주혁 전원장관. 지금 세 가지 사안인데 두 가지는 어떤 보면 상권 분립 이런 걸 강조하고요. 나머지 하나 요 방송법 관련해서는 뭐 중립성 이런 걸 강조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는 왜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대목. 곤혹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에서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자, 이런 일이 중요하다면 차근차근 토론하자고 얘기하는 게 더 순서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입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실행 이전에 토론을 통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한이 흘러넘치게 되면 그 흘러넘치는 권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월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그게 제왕적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 또 탄핵이라고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탄핵이라는 용어가 실행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상황. 요즘에 너무 쉽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방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의 권력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권력을 맞춰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소위 한 정당이 얘기한다고 그것이 정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토론을 하자는 얘기 맞는데 입법을 하자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실행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걸 갖다가 갈등을 유발하느냐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겠습니다만 아니 자기들이 일을 벌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예를 들면 안보실장 사퇴에 대해서 정치 공세하냐. 안보실장은 사퇴했으니까 정치 공세가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의도와 무관하게 소위 정치 공방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의도 자체가 소위 상대방 지금에 있는 정부 여당의 권한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소위 민주당이 이것을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실행을 해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6개월 후에 대법원장이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에 좀 물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그거 당에 물어봐야 됩니까? 저도 나름대로의 생각과 원칙이 있는 사람인데 당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당에서도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고 토론이 벌어져야 당내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상황에 맞게 입법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지 않으니까 일단의 의원들이 소위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입법을 추진해요. 근데 이 입법이 당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전 그래서 일단 토론하자. 토론을 하고 동의를 모으자. 모은 다음에 입법하자. 전 그렇게 순서를 만들지 않으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무리다. 지금 왜 이런 걸 하는가 약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윤기찬 변호사께서는요. 지금 이 첫 번째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법안이 발의됐고요. 요거는 이제 법안을 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요거는 지금 거의 통과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본회의만 올라가서 뭐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근데요, 이 세 가지 사안 만약에 국회 통과가 됐어요. 법으로. 이거 다 거부권 행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 공약을 걸고 추진하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거는 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인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 사실은 본인들 위치에 따라서 소신이 바뀌거든요. 이전에 검수완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검찰 수사권을 빼는 부분도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한참 검찰을 이용해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또 검찰의 힘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다라는 오해를 살 만한 것이고요. 지금 방송법만 해도 그래요. 2016년도에 이미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7대 6으로 해가지고 어느 한 정당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자. 사장도 3분의 2로 뽑도록 하자라고 했다가 집권하자마자 그건 또 없던 일로 했어요. 그 사장이 다 바뀌었단 말이죠. MBC, KBS. 그럼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지금에 와서 또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이사수를 늘려가지고 좀 희석시키자는 것인데 이 문제도 문제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이제 검찰을 저렇게 힘을 뺐으니까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헌법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도 없이 저렇게 바로 법안을 낸다는 것이 저런 문제가 있고, 특히나 추천위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새로 그대로 만든다는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거의.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을 갖고 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기상 의원님이 물론 이제 법조인이시지만 여러 가지 고려를 덜하지 않으셨나라는 우려가 좀 앞섭니다. 최근에 국회 상황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뭔가 법이 있고 그에 반대하고 지금 뭐 양국법 가지고도 사실은 거부권 행사까지 다 나왔잖아요. 기정사실화 되고 있거든요. 또 반복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삭발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삭발식에 또 몇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오늘 규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불효계획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오늘 규탄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정치인이 삭발하는 거 오랜만에 본 것 같네요. 장현주 위원장. 사실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로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딱 명확하게 냈거든요. 짧지만 명확하게. 근데 이걸 지금 이 양곡법과 연관지어 갖고 멍게는 수입하는데 왜 쌀은 지원을 하냐 이런 취지의 어떤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사실 대통령실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에 들어올 일 없다라고 이제 입장 발표해 주신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이 보내는 대통령실에 대한 메시지는 결국 또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이 보여주는 태도는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 반 컵을 채우면 일본이 반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걷어차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채운 물컵 그냥 마셔버린 꼴이 돼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일본이 보여주는 지금 내용들은 사실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본 초등교과서에 지금 독도 일본 영토다 이런 부분 명확하게 기재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도 강제성을 굉장히 삭제하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모든 국민들께서는 우려가 굉장히 크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규탄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이야기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이런 야당의 어떤 규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답변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인 일이지만 그거 말고도 남은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일본이 우리에게 내민 청구서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양보한 카드들에 대해서 일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미 지금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그런 적반하장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쭉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는요, 이른바 쌍특검 얘기다가 그게 안 되고요. 50억 클럽 특검, 이게 전 상임위에 올라갔거든요.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 내용 좀 정리해드리죠.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좀 정리한 화면인데요. 원래는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뭔가 두 가지 특검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었어요. 이걸 빨리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의당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국민의힘 쪽과 만나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악수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고선 이 50억 클럽 특검 이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 상정이 됐어요. 그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요, 정의당을 향해서 굉장한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쌍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오늘 이제 못하게 생겼어요. 네. 50억 특검 이것을 국힘과 공조해서 하겠다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의당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이런 수를 부리다가 정의당 스스로가 덧세 지금 걸려버린 그런 지금 결과를 지금 초래한 듯하고요. 저는 이 정의당이 초기부터 특검 문제 잘못 생각했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는 정의당에게 연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정의당이 마치 이 특검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 귀가 잘못되었나 아연실색했습니다. 특검에 대해 민주당 타임라인만 고집하며 정의당에 대해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서 이득을 볼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검찰은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 특검의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앞부분에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님, 정의당 지금 목소리 보니까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정의당도요 지금 어떤 민주당의 비난에 대해서. 근데 정의당은 왜 민주당을 뿌리치고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지금 이 50억 특검, 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걸까?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소리 다시 안 들으려고요. 자, 시계를 3년 전 되돌려 보시면 선거법 그때 2020년 개정할 때 뭐라 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정의당 끌어들여놓고는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뒤통수 쳐가지고 정의당을 오늘날의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킨 바로 민주당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누굴 욕합니까? 저는 정의당이 잘했다고 봐요. 왜냐?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8개월 이상 걸립니다. 근데 국민의힘하고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서로 협상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지름길을 놔두고 왜 먼 길을 택합니까? 민주당의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왜 정의당 저는 욕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또 뒤통수 쳐놓고 이제 자신들이 뒤통수 맞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로남불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정의당이 선택이 정체성에도 부합하고 전략적으로도 온당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조례행정관,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항을 예상을 못 하셨나요? 예상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굉장히 좀 약간 거칠게 좀 비판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의당이 생존투쟁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이중대 말씀하셨던 건데 정체성은 살려야겠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교섭단체는 구성해야겠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힘은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전 정의당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억 클럽 문제 마찬가지입니다만 50억 클럽 예를 들면 특검 얘기 나오니까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압수수색도 하고.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거 뻔히 보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수사 안 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요. 그럼 검찰의 행위를 갖다가 검찰이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를 안 할 때 특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민주당하고 얘기했으면 민주당하고 협의하면 되는 건데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소위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본인들 정의당의 입장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면 민주당 내부에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에 대해서요. 일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미 대통령 스스로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희 다음 총선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의석을 얻을 수 있겠죠. 전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상당히 좀 고단수의 정치적인 노림수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해서 협상적으로 기획해서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시각이신데요. 요거 뭐 소개만 좀 드리죠. 민주당하고 정의당 오늘 거의 말의 전쟁이 좀 오갔는데 이래요. 김용민 의원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악마와 손을 잡는다. 그럼 여기서 악마는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당인가요? 그리고 공범의 길, 악마 공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받아쳐요. 아연실색한다. 일방적 강요하더니 어디서 지금 그런 얘기합니까 지금 이거고요. 여기 안민서고요. 스스로 덫에 걸렸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자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윤주 원내대표. 하고 싶은 것이 진상규명이에요. 정쟁이에요. 언제부터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런 험한 말들이 주고받는 사이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개별 재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덕방 통해서 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산 거 아니었던가요? 시가대로? 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니죠. 중개업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 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개업자라고 그거 오해하시죠.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의원님,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 누나와 그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이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유국찬 변호사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한동훈 장관 이게 그러니까 속칭 이 시체 말로 이게 뭐 되치기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두 분이 좀 감정이 쌓인 것 같아요. 서로 감정적인 건가요 지금? 예전에 첼로리스트 관련해서도 뭐 난 다 걸겠다, 뭘 걸겠냐 이렇게 오늘도 뭐 그냥 넘어가진 않았네요 지금요. 근데 이제 김우겸 의원께서 저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은 사실 비상식적은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객관적 징표를 예컨대 서로 거래한 저 매수가가 시가에 비해서 현재 낮든가 높든가 뭐 이런 객관적 징표를 던져주면서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반적인 거래인데 그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부동산 그 당시에 뭐 흑석동에 뭐 그 지점 선택한 것도 전문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넘겼어요? 하필 왜 그 지점이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필 왜 그 지점에서 또 대출 받았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게 되면 끝이 없는 것인데 본인에 대한 사안은 나무라라 하고 저렇게 남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일갈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쨌든 뭐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냥 눈길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장면에서 오늘 좀 소개를 짧게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축구협회 로고가 있네요. 규정 근거도 없는데 축구협회 눈치 사면 왜? 눈치 사면을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좀 꽤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사안이요. 자, 일단 화면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가 어떤 결정을 했던 건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그제입니다. 그제 이 우리나라와 이 우루과이 이 평가전이 있었잖아요. 그 직전에 그동안 징계받은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0명 사면 의결. 그런데 대한체육회 상급단체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건데요라는 입장이 나와요. 그리고요, 오늘 방금 전에 내일 임시이사회에서 전면 재심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재심이니까 이게 뭔가 방향을 바꾸는 것 같죠. 아무튼 너무나 이게 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과거의 어떤 모습인데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로 저희 선수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또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K리그 승부 조작 수사 사태로 국민 여러분과 K리그 팬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맞아 한국 프로축구의 명예를 걸고 제가 앞장서서 K리그 내부의 승부 조작 시도와 불법 배팅들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제사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도 축구의 기본 정신을 저해하는 모든 암적인 존재는 도려내야 합니다. 이른바 눈치 사면 결정이라고 꼽히는 이 표현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있죠. 여기 보면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이에요. 축구협회 결국은 해피엔딩.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헬조선과 해피엔딩이 섞였어요. 아무리 봐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안 걸리면 장땡, 걸려도 10년만 버티면 사면. 이런 공식 갖춰진 아주 나쁜 선례다. 맹비난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요. 이 상황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김현애 스포츠니어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김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현애입니다. 예, 우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다른 국내 프로스포츠, 지금 축구를 뺀 다른 스포츠에서요. 이런 네. 승부 조작 적발 등으로 어떤 징계나 제명이 있은 뒤에 사면된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지금 승부 조작으로 이렇게 영구 제명을 당했다가 사면된 사례가 다른 종목에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예. 이번에 축구협회가 이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축구협회가 이 사면을 추진하면서 예.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했는데 예. 16강 진출은 벤투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1년에 한국 축구를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했던 이 승부 조작 가담자들이 과연 지금 이 16강 진출 자축에 함께 할 자격이 있나라는 좀 의문이 들고, 예. 그리고 협회가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을 사면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취재해 본 바에 따르면 예. 이 승부 조작 가담자, 그다음에 지금 뭐 영구 제명 당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몰래 축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예. 영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족의 이름을 빌린다던가 아내의 이름을 빌린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개명을 하고 나서 예. 지금 이렇게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선수도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 이 우리나라에서 징계를 받아서 뛸 수 없게 되니까 예. 해외 진출을 알아보다가 무산된 선수도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오랜 기간 자숙하면서 충분히 반성했다라고 예.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 입장 과연 무엇으로 알려지고 있는지 이거에 더해서 그리고 애초에 사면할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반박을 했는데,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지금 산하 기관인 여러 그 연맹과 협회에서 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만 징계 기록을 삭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혐의가 다 인정이 돼서 징계를 받은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대상 자체가 아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이거를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축구협회도 해명문을 통해서 지금 은근슬쩍 이 대한체육회에 우리가 조항을 참고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예. 그 해명문에서의 문구를 또 은근슬쩍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요, 내일 재심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사면 결정을 취소하는 쪽으로 간다는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좀 취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오늘도 지금 대한축구협회 앞에 가서 좀 이제 취재를 하고 왔는데, 예. 한편은 지금 대구에서 지금 서울로 올라와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붉은 악마 쪽에서도 응원을 보이콧하겠다. 그렇죠. 라고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그런 있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제 K리그 경기가 열리거든요. K리그에서 정말 또 많은 팬들이 예. 지금 이 협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박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할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축구협회가 내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예.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 아무래도 굉장히 좀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승부조작 선수가 48명이 여기 포함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승부조작 외에 52명의 또 다른 이 영구제명 징계를 당했던 사람들을 예. 사면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그 명단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공개를 안 한다 그래요, 지금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들도 이 동명을 잘 몰라요. 예, 태블릿 PC로 이제 전달을 받아서 예. 거기서 이제 눈으로만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정몽규 회장이 이 부분은 취재진이나 외부에 명단을 발설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이 100명이 이 사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지금요, 이 누가 대상인지도 지금 명단 자체가 공개 안 되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사면 결정 발표 시점을 놓고도 참 예의가 많던데 네. 우리나라 대표팀 평가전, 한국 대 우루과이 평가전이 시작하기 직전에 결정을 해서 발표했다. 이거거든요. 이 시점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날 5시 반에 이사회가 열렸고 6시 반에 예.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사회가 끝날 즈음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내일 오전에 이 보도 자료를 낼 거니까 여기 있는 이사진들은 보고를 지켜달라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정확히 저녁 7시에 이 보도 자료를 미리 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미 나서 그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7시 6분에 이 대한축구협회가 이날 경기에 뛰는 선수들의 선발 명단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뭐 취재진이나 팬들은 이날 경기에 누가 나오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 기사들을 처리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면안을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관심을 우루과이전에 이제 쏠리게 해놓고 나서 예. 이제 이 사면안을 은근슬쩍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좀 약간 다른 주제인데 축구계 전체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좀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불화설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김민재 선수의 은퇴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나서 트레이너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외부에 있는 트레이너가 대표팀에 와서 이제 물리치료를 하고 이런 부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서로 이 방법을 해결하면서의 좀 의견 충돌이 좀 있었고, 그 부분이 좀 이제 갈등의 좀 씨앗이 됐다, 좀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여러모로 좀 피곤해서 내가 좀 대표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공식적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 좀 경솔한 발언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좀 선수들 사이에서의 약간의 좀 오해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이번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잘 해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의 스포츠 뉴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불화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단 뭐 해프닝처럼 보이긴 하는데 뭔가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일단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주제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마약 종류를 투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지금 당분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서 참 먼 길을 오시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격려하고 싶고 오셨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우선 그 전두환의 손자로서 말하자면 직계 후손인 셈이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두환은 뭐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두환의 죄과는 결코 사라지거나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어왔고요. 죄값 그것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고 안타깝지만 그 후손이 또 그런 무거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저는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욱 전 행정관. 어제 밤에 석방이 됐잖아요. 근데 석방 때 아까 영상 잠깐 나왔는데 그 석방하는 현장에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그리고 부상자회 이런 단체 관계자분들이 나오셨다 그래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셨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과 반성도 아무것도 없이 간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소위 손자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이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측면들 저는 이렇게 반성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화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적어도 역사적인 화해를 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광주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길로 간다면 언제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예. 근데 지금 유일하게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이 그렇게 계속 반성 사죄했었고 예. 그 벌금 같은 경우도 전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아서 완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스스로 예를 들면 역사적 반성과 그걸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만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화해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서 광주가 좀 이걸 좀 수용하는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중요한 하나의 획이라는 생각이 상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큰 화해의 어떤 움직임들과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런 문제들을 작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큰 하나의 앞으로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최근에 보면 뭐 국민의힘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예. 이상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생겼던 예.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매듭이 지어진다면 정치권에서 이런 거 가지고 설왕설래할 이유가 분명히 없거든요. 그럼 광주는 상처받을 일이 없을 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포용해 주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우원 씨가 내일 5.18 민주유지 참배 일정도 몇 가지 일정이 지금 예정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5.18 기념재단 등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근데요, 저 장현주 부위원장, 이 전우원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어떤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사실 전우원 씨의 어떤 사과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과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일가의 대표성이 있느냐 예. 이 그 문제와 일가의 대표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좀 지적하시는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대표성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우원 씨가 뭐 손자고 뭐 비교적 젊은 나이다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전우원 씨의 어떤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지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사실 반대를 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우원 씨의 저런 행보는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시작의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비극에 대해서 이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예. 데 있어서는 분명히 큰 발걸음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비록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저런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가 돼서 그다음에 바로 석방되자마자 달려간 곳이 광주입니다. 굉장히 몸도 피곤할 거고 조사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을 텐데도 휴식도 없이 바로 광주를 간 모습들을 본다면 꽤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사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차례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리고 이 반성과 어떤 이런 사죄의 기조에서 앞으로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수영 전 의원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제가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참 그 MZ 세대의 한 특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 예, 요즘 청년 세대, 청년 세대. MZ 세대 우리가 2030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저렇게 직설적이고 또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잘못, 선대의 잘못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나래도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신감. 그다음에 저렇게 일반적으로는 돌출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돌출하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신념과 사고 체계에 대한 분명한 의사 표시를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져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전두환 일가의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보다는 저렇게 솔직하고도 진솔한 모습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저런 것들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좀 보여줘야 할 하나의 좀 긍정적인 것 아니냐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내용 좀 소개해드릴까요? 지금 화면에 있는데요. 오늘 새벽 광주 서구 이제 광주 도착을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봤다. 광주에 처음 가봤다는 거네요.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었다. 이렇게 약간 소감 같은 걸 좀 남겼습니다. 생전 처음 가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남겨놨습니다. 아무튼 내일 정도 꽤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일정이 오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